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석유와 석탄 등 화석 연료 소비량이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82%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화석 연료 사용 비중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수능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 22개를 공개하고 올해부터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의 반응과 함께 수능을 코앞에 두고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주류 구매 등 일부 경우에만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로봇이 사람과 함께 지휘자로 서는 무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연주자와의 교감은 힘들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한 박자를 이끌어낼 수 있어 지휘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신소재를 이용해서 크기는 줄이고 성능은 높이는 새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실리콘 소재보다 얇고 가볍지만 반도체의 특성은 확대돼서 웨어러블 기기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 위한 해저 터널 등 설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설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검사가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바지선에 바다에서 건져 올린 대형 굴착기가 놓여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 공사에 사용된 굴착기를 회수한 것입니다. 해저 터널 끝 방류구에 토사 등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한 덮개도 설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일련의 설비 공사가 10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내일부터 오염수 방류 전 설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검사에 합격하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면에서의 준비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야마나카 신스케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지난 24일 현장을 둘러본 뒤 큰 과제 없이 착실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도쿄전력에 인위적인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비 검사 결과와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오염수 방류 시기를 최종 판단할 방침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조만간 공개할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올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화석연료의 비중이 여전히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에너지연구소는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전년 대비 1% 증가했는데 석유와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소비량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은 중국과 인도 수요 지속 탓에 지난해에도 소비량이 전년 대비 0.6% 늘었습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은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7.5%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내륙의 장마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남해로 물러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 산발적인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방은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과 충청, 강원 지역에 내려졌던 산사태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됐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모레 다시 내륙으로 북상해서 중부에는 금요일까지, 남부와 제주도에는 토요일까지 비를 뿌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주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전날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제주 북부 지역 최저 기온이 26.4도를 기록하며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은 밤을 뜻합니다. 기상청은 따뜻한 남풍이 불면서 제주 북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발생했다며 올해 제주 지역 열대야 발생은 지난해보다 하루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지은 지 50년 된 낡은 축대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안전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된 곳이었는데요. 장마철 비 피해를 줄이려면 이런 사각지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주택가 아래 축대벽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무너졌습니다. 천막 사이로 앙상한 뼈대가 드러났고 잔해에 맞은 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축대벽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부서진 겁니다. 사고 현장은 무너진 잔해로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평온한 주말밤을 보내던 주민들은 혼비백산 대피해야 했습니다. 낡은 축대벽에 필요한 안전대책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담당 구청의 점검 대상에서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사유 건축물 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식적으로 점검 대상에는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책임이라든지 조치될 사항은 그 사유 제사건의 소유권이 있는 주민들은 전부터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별다른 보강 공사는 없었다며 예견된 사고였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무너진 축대벽을 아무리 보강한들 다가오는 장마철을 견뎌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좀 위험하다 하는 느낌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전부 다 여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살고 이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좀 위험하다 싶어 차도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 저게. 비가 오면 이제 무너진다 이런 뜻이. 그런 뜻이. 왜 비가 오면 무너지죠? 땅 스며들면은 물을 넣을 수밖에 없지요. 약하기 때문에,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사유지 안전점검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옹벽 상단의 배수가 잘 되도록 이물질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주민의 피해 우려가 있다고 하면 좀 권고하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무너진 축대벽은 장마철에 쉽게 산사태로 이어져 인명피해까지 생길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주택가를 덮쳐서 건물을 부수고 지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최소 2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건물 75채가 파손됐다고 하는데요. 현장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아기가 태어나면 1살이 아니라 0살부터 시작하며 생일이 지나야 1살이 됩니다. 1살이 안 된 아동은 개월 수만 표기하면 됩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 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며 법령과 계약, 공문서 등의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다만 취약 연령과 주류,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최근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등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신소재를 이용해서 크기는 줄이고 성능은 높인 새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인공지능부터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등 모든 IT 산업의 쌀로 불리는 핵심 부품 반도체. 더 작고 가볍게 만드는 게 관건이지만 기존 실리콘 소재를 이용하면 전류가 새는 등 제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이황화 몰리브덴이라는 신소재를 이용한 차세대 반도체 공정을 완성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물질인 MOS2는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에 비해서 원자층 수준으로 얇고 평평하면서 플렉서블하고 투명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신소재로 반도체를 만든 뒤 플라즈마를 이용해 원자층별로 한 겹씩 정교하게 깎아냈습니다. 여기에 계산과학 기법으로 반도체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해 순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MOS2는 원래 두께가 1나노 미만으로서 그 온오프 레이시오가 1000배에서 10,000배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얇은 두께에서도 더 확실하게 이제 온오프 특성이 제어되면서 반도체로서 활용성이 매우 뛰어난 물체입니다. 이렇게 만든 차세대 반도체는 인공지능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팀은 새 반도체의 상용화를 위해 현재 지름 4인치 크기인 반도체의 면적을 4배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로봇이 지휘자로 나서는 무대가 열립니다. 과연 공연 예술 분야에서도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지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 대초원을 달리는 말을 상상하며 만든 곡입니다. 그런데 지휘자는 사람이 아닌 로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에버6라는 모델로 오는 30일 첫 무대에 오릅니다. 박자만 정확히 셀 수 있다면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가 가능할까? 라는 호기심은 로봇이 지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으로 이어졌고 오늘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에버6는 인간 지휘자의 움직임을 캡처해 반복적인 동작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능력이 없어 연주자와 교감하는 수준의 인공지능 AI 기술까진 가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프로그램된 대로 시연을 하는 것이고 그 연습 과정에서 그 템포라던가 박자라던가 이런 주기라던가는 저희가 지휘자님이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6는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감이라는 곡에서는 일정한 박자를 이끌어내며 공동 지휘자로 참여합니다. 함께 무대에 선 최수열 지휘자는 예술에서 로봇의 역할은 한계가 분명하겠지만 공존의 가능성을 봤다고 말합니다. 에버6 같은 로봇이 없으면은 사실 연주가 불가능한 곡이고 그렇게 해서 각자의 역할은 되게 다릅니다. 저는 굉장히 즉흥적인 요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여기 약속된 어떤 시점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란 무대에서 박자를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단원들과 연습하고 설득하며 이끌어가는 존재. 이번 공연은 인간 지휘자가 부재하는 무대에서 예술가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인공지능이 판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아직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법원 양형연구회는 어제 AI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발표를 맡은 오세용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인공지능이 법관을 대신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문을 작성하기엔 아직 역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시스템은 기존 차별이나 평향을 증폭하고 재생산하도록 설계돼 있으므로 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3년치 수능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을 공개하고 올해 수능에서는 이런 문항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킬러 문항을 걸러내기 위한 점검위원회를 평가원 외부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A에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다. 교육부가 킬러 문항 사례로 제시한 2023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17번 문항의 정답입니다.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법칙에 관한 지문의 파생 문제로 EBS 분석 기준 정답률은 15.1% 수준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문제를 포함해 국어 7개, 수학 9개, 영어 6개 등 총 22개를 킬러 문항으로 꼽았습니다. 최근 3년간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480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어는 주로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이 나왔고 수학은 여러 개의 수학적 개념을 결합해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를 요구했습니다. 영어에서는 지극히 전문적이거나 관념적이어서 해석을 하고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공교육 과정 위에의 다른 배경 지식을 가진 경우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거나 의도적인 함정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등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하여 정부는 앞으로 수능에서 이런 킬러 문항을 철저히 걸러내겠다며 출제 단계부터 이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현장 교사들로 구성한 자문위원회와 교육청 등 외부에서 추천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적 판단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수능 출제 단계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여 문항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수능을 5달 앞두고 정부가 잇따라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불안감만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공정한 수능 정책이 실제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지연입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사교육 대책 발표에 대해서 일선 입시 현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 사교육비 증가 원인이었다며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수능을 코앞에 두고 혼란만 더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 사교육 비용을 줄이겠다는 소식에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킬러 문항이 단순히 오답률이 높거나 낮은 문항이 아니라 학교 과정으로는 대비하기 힘들어 사교육비 부담이 컸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극복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나갈 길이긴 한데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한 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킬러 문항 혼란이 가중되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사교육에 더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상위권이랑 최상위권이 섞이면서 의대 가려고 준비하고 재수하고 삼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수시나 논술을 챙기려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건 또 그거대로 사교육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일선 교사들은 수능이라는 대학 입시 제도와 점수 경쟁 패단이 달라지지 않는 한 큰 변화가 없을 거란 반응이 많았습니다. 45개의 문항을 80분 안에 문제 푸는 이 시험 구조가 동일한 상황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들은 이번 발표가 사교육비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할 것이라 지적합니다. 변별력을 위해 준 킬러 문항이 많아져 중위권 경쟁 등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의견과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해법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교육 업계에선 정부가 현실을 잘 모른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것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준이 애매해져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킬러 문항이 공개가 되었지만 실제 정답률이 몇 %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 킬러 문항은 상위권 변별력의 핵심 문항인데 문제 난이도라든지 어떤 형태가 매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험의 목적인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부 정책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오후 전문가 포럼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구체적인 의사 확충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 의사 숫자와 앞으로 어느 분야에 얼마나 더 의사 인력이 필요한지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된 상태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 가운데 범죄가 의심되는 11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특히 아기의 생사조차 파악되지 않는 이른바 사라진 아기는 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를 낳은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지금까지 15건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여기서 4건은 범죄에 연관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건 11건. 이 가운데 수원에서 살해된 영아 2명을 포함해 아이가 목숨을 잃었는지 또는 안전하게 크고 있는지가 확인됐거나 병원이 전산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난 게 7건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영유아 4명의 경우 생사 자체가 불명확합니다. 경찰이 영아 유기와 유기 방조 혐의로 20대 친모와 친부를 수사하는 경기화성 2021년생 아기의 행방이 대표적입니다. 친모는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만난 성인 3명에게 갓난아기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친모는 또 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브로커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외국인 여성 2명과 아이 2명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먼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은 지난 2015년 병원에서 출산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이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또 다른 태국인 여성은 2015년에 여아에게 예방접종을 마친 기록이 있어서 수사 의뢰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수원에서도 30대 외국인 남성이 아기를 데려와 예방접종을 받게 한 뒤로 행적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사원에 접종 기록을 요청하고 이 남성과 아기가 어떤 관계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디샌티스 주지사는 텍사스주 이글패스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이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고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의 미래 자녀에게 시민권이라는 상을 주는 것은 불법 이민의 주요 동인이라면서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도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겁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인기를 모은 크롭티, 골반 바지 등 화려한 Y2K 스타일이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마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마저 드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레트로에 열광하는 심리학적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